안녕하세요. 기초 과목인 해부생리 내용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순환기계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환기계는 혈액과 심장과 혈관, 림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혈액부터 살펴보시면 성분은 물 성분인 혈장과 세포로 되어 있는 혈구, 혈소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의 45%를 차지하죠. 혈장은 55%로 혈장 단백질과 물, 기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이 55%인데 삼투압을 유지하고요. 글로불린은 감마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항체를 생산하고 알파 베타 글로불린은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피브리노겐은 혈액 응고 물질이고요. 여기 이 피브리노겐을 혈장에서 제거한 물질을 혈청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기능을 살펴보시면 적혈구는 핵이 없는 형태이고요. 수명이 120일이에요. 비장과 간 골수에서 생산, 처리되실 수 있죠.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의 혈색소가 있어서 혈액이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띠게 되실 수가 있죠. 산소와의 결합력이 높아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고요. 식균과 방어작용을 하고 있죠. 덩어리가 있는 과립 백혈구가 있고요. 덩어리가 없는 무과립 백혈구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과립 백혈구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가 있고요. 무과립 백혈구는 림프구, 단핵구가 있어요. 백혈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식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염을 의심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혈소판은 혈액 응고와 지혈 작용을 하고요. 방사선 노출 시에 가장 먼저 손상받는 부위가 혈소판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혈액 응고 과정에는 혈소판이 1차적으로 작용하지만 프로트롬빈, 칼슘, 피브리노겐, 트롬빈, 비타민 K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혈액의 기능으로는 각종 물질을 운반하고 세포 환경을 유지하고 신체를 방어하고 체액의 폐하를 조절하고 출혈을 방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죠. 혈액 응고 과정을 보시면 우선은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평활근이 수축하고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혈소판 덩어리가 가서 막는 1차적인 막는 역할을 하고 혈액 응고 기전에 의해서 그 혈병이 형성이 되실 수가 있죠. 혈액 응고 기전을 보시면 옆에 그림과 같이 섬유소원, 피브리노겐이 간에서 생성되어 트롬빈으로 작용하고 섬유소로 전환이 되실 수가 있죠. 이때 프로트롬빈은 비타민 K가 존재할 때 간에서 생성이 되고 칼슘은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변환될 때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이 되시겠어요.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1차적으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죠. 혈액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ABO 타입을 정하는 경우는 적혈구에 들어있는 응집원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죠. 항원이 A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형, B 항원은 B형, AB를 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AB형, 아무것도 없는 형태를 O형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혈장에는 이것과 만나면 응고를 일으키는 응집소가 있어요. 그래서 A형에는 B 항체를 응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A형 혈액형에다가 B형 혈액을 넣게 되면 혈장 내에 있는 A 항체와 응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혈을 하실 때는 A형은 A형끼리, B형은 B형끼리, O형은 O형끼리 수혈이 가능하고요. AB형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능 수혈자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O형 같은 경우는 항체가 AB 항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들에게 혈액을 받을 수가 없고 줄 수만 있어요. 만능 공혈자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RH도 보시면 RH 양성 혈액은 RH 음성 사람에게 반복해서 수혈을 받게 되면 혈액 내에 항 RH 물질이 생겨서 RH 양성 혈액하고 응고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양성 혈액에 음성 혈액을 넣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번째로 심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장은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하죠. 왼쪽으로 좀 치우쳐서 위치하고 있고요. 그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좌심실 쪽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심천 맥박을 측정할 때는 좌측 쇄골 중앙선과 5번째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에 이제 청진기를 놓고 심천 맥박을 측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심장벽은 심내막, 심외막, 심낭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심낭은 폐를 배울 때 흉막 설명했듯이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낭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심낭액이 차 있는 형태가 윤활하는 역할을 하는 액체가 차 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심장의 내부는 4개의 방,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요. 4개의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를 3천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를 2천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폐동맥판, 대동맥판이 있고요. 이 판막은 역할이 중요한데요. 심실과 심방 사이에서 피가 역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판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심장의 기능을 살펴보시면 끊임없이 펌프 작용하는 게 이제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수축 이완, 추축 이완을 하는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 심장에 이제 수축 이완을 하는 펌프 작용은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면서 수축이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수축이 시작되는 곳은 우심방에 이제 동방결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결절의 전달이 심방을 전체를 수축을 하고 내려온 것이 방신결전, 방실다발에서 심실근을 또 수축을 하죠. 이 과정을 전기가 흐르는 과정을 기록한 것을 심전도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심장의 박동수는 60에서 100회고요. 이거는 말초인 요 손목에서 요골동맥을 짚었을 때도 동일하게 이제 박동이 측정이 되실 수가 있죠. 혈압 같은 경우는 심장의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을 표현할 때 혈압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수축기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대동맥을 통해 각 혈관에 보내지는 압력이죠. 최고압이라고도 표현하고 좌심실이 수축할 때 압력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완기 혈압은 혈액이 전신을 돌아서 심장이 들어올 때 심장이 확장되는, 이완되는 상태의 압력을 이완기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최저 압력이고요. 우심방이 이렇게 이완되는, 확장되는 상황을 이완기 혈압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다음으로 심장의 순환을, 혈액의 순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액의 순환은 그림과 같이 이제 온몸에서 이제 돌았던 혈액들이 정맥을 타고 이제 대정맥으로 모여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우심방에서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가는 거죠. 폐에서 확산을 통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폐포에서 산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충분하게 산소가 많은 혈액들이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시고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거쳐서 큰 압력을 통해 이제 대동맥으로 온몸의 혈액을 또 짜주실 수가 있죠. 온몸에 혈액이 가면 이제 충분한 산소가 조직 쪽으로 이동을 하고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호흡을 이제 내호흡, 조직호흡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아까 폐에서 일어나는 것을 외호흡, 폐호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를 이제 또 순환으로 표현할 때도
온몸 순환, 폐순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체순환, 온몸 순환 같은 경우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짜지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좌심실,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온몸을 돌고 왔다. 온몸 순환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로 가져 나가는 혈액이 폐동맥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폐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폐순환, 소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표현을 할 때 폐동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폐동맥 안에는 정맥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동맥이라든지 폐정맥, 간동맥, 좌심방, 좌심실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폐동맥,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에는 정맥혈이 흐르실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혈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 혈액이 짜지는데 그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대부분 동맥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푹 짜는 압력이 가장 큰 압력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관상동맥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심장벽에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심장에 영양 공급과 가스 교환을 담당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맥은 전신에 퍼져 있고 혈액을 심장으로 올리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역류되지 말라고 판막이 존재를 하고 있고 동맥보다는 약간 덜 탄력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간문맥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간정맥이에요. 소장으로 간으로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들을 간으로 보내는 혈관을 간문맥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동맥과 정맥 사이에 이으는 부위가 모세혈관이죠. 단일층으로 되어 있어서 확산이 잘 일어나는 부분이 되시겠어요. 심혈관계 조절 기전을 살펴보시면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신장에서 레닌을 분비를 하죠. 그러면 얘는 안지오텐신2 형성을 자극해서 혈관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부심피진에서도 알데스테론 분비가 자극돼서 신장에 있는 물을 나트륨을 흡수를 촉진시켜서 소변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신경절 조절 기전으로는 뇌 연수에서 심장박동수를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죠. 그건 어디서 캐치를 하느냐? 경동맥과 대동맥국의 압력 수용기가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박동수를 줄이든지 혈관을 수축 이완시키는 작용을 연수에서 하고 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심장박동수가 증가되는 상황은 언제 있냐? 체온이 상승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심장박동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질 때 호흡수와 심장박동수가 같이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림프도 살펴보시면 림프는 림프관 속에 흐르는 내용물이 림프가 되시겠어요. 림프는 모세혈관 사이사이 조직에 이제 스며나온 액체를 이제 모아가지고 흐르는 액체가 림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혈장 성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백혈구가 주가 이루고 있고요. 기능은 신체 대사라든지 면역작용, 포식작용, 특수면역, 그리고 사이질, 그 조직액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부종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죠. 림프가 흐르는 관을 림프관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부분으로 이제 덩어리처럼 져 있는 부분을 림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겨드랑이라든지 서해부, 목 옆, 복대동맥에 이 림프절이 분포가 되어 있죠. 림프절이 부종이 있는 거는 이제 면역계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림프절의 비대는 급성 염증의 신호이거나 백혈병이나 암이나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증상이 되시겠어요.
림프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비장과 흉선이 있어요. 비장은 태생기 때 조혈작용을 했었죠. 성인이 되면서는 림프구, 단핵구만을 생산하고요.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파괴하는 것도 비장이 되시겠어요. 흉선은 T 림프구에 의한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에 관계하는 T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시겠어요. 면역 살펴보시면 항원이라는 게 있고 항체가 있죠. 항원은 세포를 알려주는 화학적 표시 인자가 되시겠고요. 항체는 항원에 반응해서 혈장에서 생성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면역은 자연면역, 획득면역, 능동면역, 수동면역으로 나눠지실 수가 있고요. 또 뭐 T 림프구, B 림프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세포면역, 체액면역이 있어요. 세포면역은 세포가 직접 표적 내는 면역으로 T 림프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체액 면역은 B 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얘가 항체를 만들어내고 항체가 항원을 기억해놨다가 면역으로 반응하는 걸 체액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9단원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뇨기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변을 생각하실 거예요. 소변이라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 되시겠어요. 신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여과된 액체를 농축을 시켜서 소변을 만들게 되겠고요. 이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이게 되고 방광에서도 일정한 용량만큼 차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체외로 배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셔야겠죠. 비뇨기계 대표적인 기관인 신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장은 좌우에 한 개씩 존재를 하죠. 두 개가 있고요. 위쪽의 끝에는 횡격막에, 아래쪽 끝은 배꼽 높이로 되어 있고요. 완두콩 모양으로 생긴 기관이 되시겠어요. 신장은 기본 단위가 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네프론은 옆에 그림과 같이 동그란 콩팥 소체 부분과 관으로 되어 있는 신세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네프론이 신장 안에 100에서 125만 개가 꽉 차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네프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면 콩팥 소체 먼저 살펴볼게요. 신소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혈관 뭉친 사구체와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토리 주머니, 보만 주머니, 사구체 주머니라고 부리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가 신소체가 되시겠어요. 여기는 혈관의 압력, 정수압에 의해서 노폐물이 여과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과가 일어나서 다음에 관들을 통과하는데 그 관들이 세뇨관이 되시겠어요. 근위세관, 햇냉고리, 원위세관을 거치시면서 주변에 세뇨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영양분들이 재흡수가 되고 노폐물들은 다시 배출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소변이 집합관에 모이고 집합관에 신장 깔때기 같이 신우로 모여서 이 신우에 모인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실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뭐 영양이 재흡수되고 다시 노폐물들이 배출된다 했는데 정수압에 의해서 사구체에서 여과된 액체 속에는 물이 대부분이고 뭐 아미노산이나 미세한 당분, 뭐 염소, 포타슘, 칼륨 같은 것들이 무기 염류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흡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몸에 쌓이면 안 되는 질소 산화물들 있죠? 염소라든지 염산, 무기염류들은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소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요소, 요산, 무기염
크레아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들이 되시겠고, 소변에서 당분이나 아미노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에 이제 재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신장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는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세뇨관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재흡수하고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배출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전해질이라든지 산염기의 균형을 맞추게 되겠어요. 그래서 몸의 평형,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데 대표적인 호르몬이 레닌이 되시겠어요. 혈압이 떨어졌을 때 안지오텐신을 변화시켜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레닌이 분비가 되겠고요. 에리스로포이아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얘는 적혈구를 생성하는 인자로서요, 신장에서 산소의 농도가 낮아질 때 분비가 촉진되실 수가 있어요. 칼시토니온이 분비가 되는데, 칼시토니온은 비타민 D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신장에서 칼슘을 다시 흡수하게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뼈의 성장이라든지 무기질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장은 이거와 같이 이렇게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소변도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전해질, 산염기 균형, 대사물,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하고 혈압을 조절, 적혈구 형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인과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뇨기의 주 업무는 노폐물 배설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당 소변량이 50cc 이상이고요. 일일 소변량은 1500에서 2000cc 정도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변에는 요산이나 요소, 무기염류, 크레아틴 같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노폐물들이 배설되지 못하면 혈중에 쌓여서 요독증이나 부종을 초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재흡수되고 있는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소변에서 검출이 되면 그거는 신장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관은 신우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관이고요.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시겠죠. 약 500cc 정도 소변을 보관하실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될 때 이제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밖으로 배출하는 관을 요도라고 하시고, 남성은 20cc, 여성은 3.5cm 정도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소변의 생성 과정과 관련된 용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일 소변량이 1500에서 2000cc이기 때문에 2500 이상인 경우는 소변이 많다, 다뇨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이때 이 비중은 감소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당 소변이 30cc 이하이다 하면 핍뇨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일일량으로 치면 400에서 500cc 이하가 체크가 되실 수 있죠. 무뇨는 하루의 소변량이 100cc 이하일 때 무뇨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잔뇨는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의 소변량이 50cc 이상일 때 잔뇨가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빈뇨는 정상보다 자주 배뇨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폐뇨는 배뇨 곤란으로 방광이 차 있는데도 소변을 배출하지 못할 때 폐뇨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0번째 단원인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식기계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남자의 생식샘은 고환이 되시겠고요. 여자는 난소가 되겠어요. 고환에서는 정자를 만들고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죠. 그 음낭 속에 고환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부고환이 있어서 정자를 생성한 후에 성숙시키는 곳은 부고환이 되시겠어요.
정자가 배출하는 과정은 고환에서 부고환, 부고환에서 정관, 정관에서 전낭, 정낭에서 사정관을 통해서 요도로 배출을 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여자는 생식샘이 난소죠. 난자를 생성할 수 있고요. 호르몬으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할 수 있죠. 여성스러운 사춘기에 몸매를 유지하는 게 에스트로겐이 되시겠고요. 임신을 유지하는 모성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 되시겠죠. 골반의 좌우에 하나씩 난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난소 안에 난포가 성숙하면서 매월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배란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난소 배출하는 과정은 난소에서 난관수를 거쳐서 난관 수정이 되면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할 수 있겠죠. 생식관으로는 남자는 정관이 있어요. 길이가 45cm고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자는 난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8에서 10cm 정도이고 이곳에서 수정이 일어나실 수가 있죠. 수정한 난은 이제 착상되는 곳은 자궁이고요. 자궁 외에 이제 임신하는 경우를 자궁의 임신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접합기관을 보시면 남자는 음경이고요. 여자는 질이 되시겠어요. 특히나 여성의 질은 접합기관이면서 분만 시에 산도가 되고요. 월경 시에 배설을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부족샘을 보시면 남자의 정액은 정낭, 전립선, 요도, 망울샘에서 나오는 액체가 정자와 섞여서 사정을 하실 수가 있죠. 여자는 질 근처에 큰 전정샘, 작은 전정샘이 성적 자극으로 점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식기계는 남녀가 종족 보존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겠어요. 수정은 뭐냐?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에 정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현상을 수정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난관의 위측 3분의 1 가량 지점이고요. 수정에서 착상까지는 7일이 소요되실 수 있어요.